힉스 입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구나. 저는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이렇게 여기저기 좀 공부를 조금은 했어요.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게 원래 이름이 여러분 갓댐이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마 이걸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진짜 열나 찾기 어려워서 찾다가 막 이게 그냥 이렇게 갓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댐자가 떠나가 버리고 갓만 남아서 신의 입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좀 이렇게 서치를 하면서 아주 즐거웠고 행복했던 것은 이 명명하신 분이 이휘소 박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명명을 하셨다는 자료도 좀 있었고요. 질량하고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자가 사실은 세상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대립면에 있는 유와 무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표현된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힉스라는 입자는 사실은 노자가 딱 만났다면 아주 노자의 사상에 딱 들어맞는 입자가 아닐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세상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입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훨씬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힉스 입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제가 톡을 진행하기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한테 이거 강의를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평을 받았거든요. 평을 받으니까 쉽다. 자기도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막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쩌면 약간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힉스 입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강연 도중에 계속 그 질문을 해주세요. 그 질문할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힉스 입자 발견은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가? 사실 이 강연 제목은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저기 백 선생님 지금 나가셨나? 뒤에 계신데 저한테 강연을 부탁하시면서 저런 강연 주제를 주셨어요. 저는 힉스 입자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근데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많이 묻지 않았었습니다. 이 강의를 요청을 받고 스스로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도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힉스 입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전공이 입자물리학 이론이고요. 이론 물리학을 하는데 입자물리학을 합니다. 입자물리학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입자물리학이 뭔지 아시는 분? 한번 들어본 분 계세요? 입자물리학. 아니면 입자물리학을 하는 사람을 입자물리학자라고 부르는데 입자물리학자 중에 혹시 아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모르세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만든 민족? 우리 한국 분으로 가장 큰 과학적인 업적을 세운 분이 누구실까요? 많이 계실 텐데 20세기 한정에서 생각을 하면 이휘소 박사님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맞는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휘소 박사님의 직업란에 뭐라고 쓸까요? 네, 입자물리학자입니다. 예, 그 입자물리학이고요. 힉스는 입자고요. 그래서 그 입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입자물리학자 하면은 이휘소 박사님 물론 알지만 또 유명한 분들이 또 있어요. 혹시 미국 드라마 빅뱅 티오리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거기 주인공이 직업이 뭔가요? 예, 셸든의 직업이 바로 입자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입자물리학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놀림감이 되기도 하는데 괴짜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물리학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디스커션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런 일을 하고
그래서 아마도 물론 입자물리학자를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냥 입자물리학이라고 생각하면 좀 뭔가 이런 괴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괴짜일 수도 있죠. 이분이 바로 미스터 피터 힉스, 바로 힉스 입자의 그 힉스입니다.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고 실제로 그 힉스 입자에 대해서 처음 이분이 연구를 한 거는 1960년대, 64년 그때 연구를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 전이고 뭐 여기 계신 여러 친구들은 아직 세상에 나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였죠. 에딘버러 대학에 계셨고 그때 여러 논문들을 읽다가 특히 이소 교수님이 쓴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깨질 수도 있다. 그거를 처음으로 얘기한 논문을 이소 교수님께서 발표를 했는데 피터 힉스가 주목했던 논문은 뭐였냐면 그 이소 교수님의 논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길버트라는 다른 친구가 쓴 논문이었는데 친구라고 하면 안 되겠네. 길버트란 분이 그 미스터 길버트가 한 논문이 있었는데 그 논문에서는 게이지 대칭성이 깨질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주장을 한 거죠. 근데 피터 힉스가 기억한 게 뭐였냐면 자기가 예전에 논문을 읽었는데 깨질 수 있다는 걸 읽었고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반대가 나오니까 자기가 좀 더 생각을 깊게 해본 거예요. 깊게 해본 결과 깨질 수 있다는 게 맞다고 자기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고 그 논문 그 결말 부분에 힉스 입자, 당시에 자기 입자니까 힉스 입자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고 어떤 새로운 입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논문 말미에 씁니다. 바로 그게 1964년에 처음에 만들어졌고 2012년에 발견된 힉스 입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힉스 입자란 무엇인가. 물론 이게 알고 싶죠. 그죠? 두 번째는 이런 힉스 입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 스스로한테도 질문이고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 주제가 오늘 주제고요. 먼저 답을 먼저 알려드리죠. 힉스 입자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피터 힉스가 1964년에 제안한 이론적인 물질 입자. 이 당시만 해도 그냥 이론적인 입자예요. 사실은 제 논문에도 여러 가지 이론적인 입자들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증명된 적은 없죠. 언젠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일을 1964년에 한 거예요. 그리고 2012년에 발견이 되고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201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작년이죠. 이게 2012년 7월 4일 날 선이라는 그 스위스에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 힉스를 찾는 실험을 여기서 수행을 했고 당시까지 얻었던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서 힉스가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한 그 컨퍼런스예요. 이게 불행히도 저는 이때 여기를 가진 못했고 강의 때문에 대신 그 인터넷으로 중계를 해서 그 중계를 봤는데 새벽에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예, 열광하고 있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근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이분들보다는 조금 젊은 분들도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저도 거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7월 4일 날 힉스가 발견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그날 재밌게도 이 두 분이 옆자리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 컨퍼런스 장소에 초대를 받아서 두 분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분이 바로 피터 힉스 그분이고 이분이 프랑스와 앙글라라는 벨기에 분인데 이 두 분이 같이 받았어요. 노벨상을. 힉스 입자인데 왜 두 분이 받았을까? 좀 궁금하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떤 업적에 대해서 물리학상을 받았느냐? 여기서 for the theoretical discovery of mechanisms that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origin of mass of subatomic particles and which recently was confirmed through the discovery of the predicted fundamental particle 이게 힉스 파티클이고요.
by the Atlas and CMS experiments at CERN's Large Hadron Collider. 여기 CERN의 Large Hadron Collider가 바로 힉스를 발견한 바로 그 실험 장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내용을 보면 결국 이 두 분의 업적은 뭐였냐면 theoretical discovery, 이론적인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떤 메커니즘을 발견했는데 origin of mass에 대한 메커니즘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mass가 뭔가요? 질량. 질량이 뭔가요? 혹시 자기 질량 알고 있나요? 질량 변하죠, 그죠? 예. 우리 질량은 변하는데 기본 입자, fundamental particle은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특정한 질량을 가지는데 그 이유를 모르죠. 그죠? 몰랐죠. 바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겁니다. 이분들이. 왜 어떤 입자들은 질량을 가지고 어떤 입자들은 질량을 가지지 않는지. 예를 들어 질량을 가지지 않는 입자는 어떤 게 있나요? 혹시 아는 게 있으신가요? 질량이 없는 입자. 엔티매터? 엔티매터도 질량이 있습니다. 글루온? 전 광자? 예. 지금 광자라고 누가 말했는데, 광자 혹은 포톤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건데, 빛 입자입니다. 빛이,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빛을 보고 있는데, 저 빛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빛 입자는 질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만든 이론이죠. 우리 시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에 대한 이론인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없는 입자는 빛의 속도로 갑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질량이 있는 입자는 빛의 속도보다 느리게 갑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럼 빛은 질량이 얼마여야 될까요? 없어야겠죠, 그죠? 자기가 자기 속도로 가기 위해서 질량이 없어야 돼요.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뭐죠? 전자는 우리가 애톰, 원자를 이루고 있는 어떤 입자죠. 전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질량을 갖고 있죠. 질량이 없으면 우리 세상이 좀 바뀌죠. 그죠?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자기가 질량이 없어도 굉장히 많이 바뀌겠죠. 예.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바로 그 이유에 대한 어떤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confirmed, 증명됐다는 거죠. Through the discovery of predicted fundamental particle. 이론적으로 예측했던 그 기본 입자를 발견함으로써 confirm이 됐다.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그 자연과학을 할 때 어떤 그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론가들이 열심히 생각을 합니다. 아까 셸든처럼 칠판 앞에서 뭔가를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서 뭔가 이론적인 계산도 하고, 그거는 그냥 계산이고 생각이죠. 그리고 그 계산과 생각 속에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어떤 실제 자연이 돌아가는 법칙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가 우리 실제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적으로 컨펌이 돼야 되죠. 그죠? 이 과정, 가설을 세우고 실험적으로 검증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인 과정이고 바로 그 과정을 통과해서 힉스 발견이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한다. 가설을 세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험으로 검증하는 거는 또 다른 활동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가설을 세우는 거에서 마치지 말고 실험으로 검증하는 데까지 갈 때 사실은 더 큰 발전이 나옵니다. 힉스에서 우리가 그런 거 하나를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힉스가 없는 세상은 그럼 어떨 것이냐? 힉스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질량의 기원이 됩니다. 힉스가 질량을 만들어줘요. 만약에 힉스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 전자는 질량을 잃어버리겠죠. 질량이 없으면, 그럼 아까 말했죠. 질량이 없는 입자는 빛의 속도로 간다.
그럼 전자도 빛의 속도로 가야겠죠. 그러면은 우리 원자는 수소 원자 예를 들어. 그러면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데 전자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만약 돌아다니면은 이 핵이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지구가 태양에 잡혀 있는데, 그죠? 태양의 어떤 중력의 영향으로 잡혀 있는데, 만약에 지구가 빛의 속도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태양에 잡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일단 태양이랑 멀어져요. 자, 그러면 점점 깜깜해지겠다, 그죠? 그죠? 그리고 점점 추워지겠지. 그러면서 뭔가 점점 괴로워지고, 뭐, 그 뒤는 점점 나빠지니까, 예, 거기서 마칠게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시작이 아니라, 전자 자체가 원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지구가 태양에서 이렇게 멀어진다가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 원자가 없어지는 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예. 지구가 멀어지는 것보다 훨씬 드라마틱하죠. 엄청나게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텐데, 바로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자가 없다. 원자가 없으면 분자도 없겠죠. 원자들이 모인 게 분자인데, 분자가 없으면 화학도 있을 수가 없겠죠. 분자에 대한 학문이 화학입니다. 화학이 없으면 생물학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생명현상은 분자 현상이에요. 분자 생물학에서 연구하는 현상이 생물학이 없으면 이건 좀 순서가 이상하지만 생명도 없겠죠. 그치? 그래서 힉스가 없으면 생명도 없다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행한 사태죠. 하지만 물리학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그렇다면 질량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 질문으로 돌아가는데요. 질량이란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질량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죠, 그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게 있으니까. 뭔가요, 질량이? 에너지, 뭔가 컨닝을 한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좀 이따 얘기하고. 예. 질량이라는 거, 어떤 무게랑 관련된 어떤 거죠, 그지? 그죠? 우리가 실제 측정도 할 수 있고, 어떤 물질이 가지는 특성이에요. 질량은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재미난 현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과 관련이 있느냐? 저는 이론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사고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실험 도구로 달을 가져왔어요. 달을 갖다 놓고 지금부터 실험을 할 거예요. 무슨 실험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을 불러서 달을 이렇게 밀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이 밀려나겠지. 그죠? 아주 우리 단순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론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더 좋은 실험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태양을 가져왔어요. 자, 태양을 가져와서 이번엔 무슨 실험을 할 거냐면 예, 똑같은 실험을 할 겁니다. 이 사람 불러서 태양을 밀게 할 겁니다. 밀면 어떻게 될까요? 밀려나겠죠. 예. 자, 우리가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물체를 갖다 놓고 어떤 작용을 했더니 물체의 운동이 발생하는 그걸 봤어요. 이거는 자연계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추상화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여러 가지 운동 그 상황들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체가 있고 거기에 힘을 가했더니 운동이 발생되었다. 그죠?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물리학 현상을 기술하는 방법이에요. 이 문제, 힘과 운동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답을 처음으로 냈던 사람 누굴까요? 힘과 운동의 법칙 누군가요? 예, 뉴턴입니다. 바로 이분인데 뉴턴은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찾아보니까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 뉴턴의 일화들이 재밌는 게 많은데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뉴턴이 하루는 공부를 하다가 그 자기 눈에
어떤 한 부분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예,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바늘을 갖고 와서 자기 눈을 찌릅니다. 보이나 안 보이나. 만약에 진짜 안 보이면 찌르겠죠. 그죠? 예, 이 정도로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사람이 또 무슨 실험을 하냐면 태양을 자세히 관측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마당에 나가서 태양을 쳐다봤습니다. 계속 그 낮 동안 쳐다보고 하루 정도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나서 딱 하니까 그 눈이 안 보였어요. 전혀 안 보이고 그 이제 눈이 먼 상태로 상당 기간 있었어요. 예. 이 사람도 굉장한 괴짜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물리학의 방금 우리가 본 그 실험 힘과 운동에 대한 법칙을 세웁니다. 아주 유명한 법칙 F는 ma 바로 이 법칙을 세웁니다. 이 법칙은 뭐냐면 F는 force 힘을 나타내고요. M은 그 질량 물체가 가지는 질량 A는 가속도 acceleration을 뜻하는데 이 가속도가 힘의 세기에 비례하다 이런 운동 법칙을 씁니다. 아주 단순한 관측을 추상화해서 여기에 이른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물체든 어떤 힘이든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겠죠. 그래서 이 법칙을 썼고 근데 이 법칙에서 우리는 질량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힘은 힘이죠. 미는 거 그런 게 힘이다. A 가속도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그게 가속도인데 질량 뉴턴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혹시 제목을 아시나요? 프린키피아 Mathematica Naturalis 다시 우리말로 먼저 할게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그러면 Principia Mathematica 뭐지? Naturalis 뭐 하나 빠졌는데? Something. 예.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쓴 거가 뉴턴이 뭐 40대 초반의 나이에 그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제 1장에 읽어보면 지금 그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도서관 가면 프린키피아 책이 있습니다. 심지어 서점에 가면 살 수도 있어요. 한국어 번역돼 있는데 프린키피아 1장에 보면 질량의 정의가 나옵니다. 질량이란 뉴턴이 내렸던 정의가 무엇일까? 뉴턴 정도로 이렇게 아주 우리 물리학 역사상 아마 가장 큰 거인일 텐데 이 사람이 질량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정의를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읽어봤죠. 읽어보니까 질량은 요즘 말로 바꾸면 밀도 곱하기 부피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더니 그 뒤에 몇 장을 넘기니까 뒤에 밀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밀도란 질량 나누기 부피다. 그렇게 써놨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뉴턴은 질량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질량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물체가 가진 어떤 특징인데 어떤 다른 말로는 정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기의 물리학 법칙 속에 질량의 정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식을 살짝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가속도는 힘 나누기 질량. 또 살짝 바꾸면 질량이란 딴 게 아니라 어떤 힘을 줬을 때 가속도가 발생하면 그 비율이 질량이에요. 자, 이게 실제로 어떤 양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질량이 큰 어떤 물체라고 해보면 그러면은 같은 힘을 줬을 때 가속도가 적게 발생하겠죠. 이 비율에 따라서 만약 질량이 작다면 같은 힘을 줬을 때 가속도가 더 크게 발생하겠죠. 질량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뜻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관성이라고 부르는데 질량은 딴 게 아니라 관성의 세기를 나타내는 양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평상시 쓰는 일상 용어로 바꾸면 얼마나 고집이 센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옆에서 자극을 줬는데 잘 안 변하는 거. 바로 그 양, 그게 질량이었던 거죠.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성질, 그 고집.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연습 문제를 풀고 가겠습니다. 자, 아까 등장했던 두 친구들, 태양이랑 달인데, 질량을 보면 태양은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 달은 7 곱하기 10의 22승 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누가 더 고집이 센가요? 태양이 세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질량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건 어때요? 누가 더 고집이 센가요? 그래, 세겠죠? 자,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 금 1kg과 솜 1kg은 누가 더 고집이 센가요? 이 둘의 질량은 정확히 같기 때문에 둘은 똑같이 고집이 셉니다. 하지만 이게 질량의 진짜 정체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질량이 어떤 양을 표시하는지를 말했지만 정체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질량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이분이 냈는데 누구죠? 네, 아인슈타인 하면 떠오르는 공식이 딱 있죠. 바로 이 공식. E equals mc 제곱. E는 뭔가요? M은 바로 질량, C는 그렇습니다. 자, 이 식을 뒤집어 보면 자, 이런 식을 얻게 되겠죠. 질량이란 에너지를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나눈 양이다. 자,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물체 운동에 대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시공간의 성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다가 얻어낸 공식인데, 이 식은 질량에 대해서 더 깊은 질량의 정체를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인슈타인의 목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어떤 목소리일 것 같아요? 좀 굵고 저음일 것 같아요? 아니면 하이톤일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E is equal mc square, in which energy is just equal to mass multiplied with the square of the velocity of light, showed that very small amount of mass may be converted into a very large amount of energy. 다 알아들었죠? 예,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거의 독일어처럼 영어를 하세요.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E equal mc 제곱을 설명을 하면서 아주 작은 질량이라도 그게 큰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E equal mc 제곱을 다시 생각해 보면 질량의 정체를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바로 질량이란 에너지의 다른 이름이에요. 에너지를 어떤 다른 표현으로 봤을 때 그게 질량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질량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아까 질량은 관성의 크기를 재는 양이라고 했는데 그 정체는 바로 에너지였던 거예요. 특히 정지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우리가 정지 질량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자체로 가진 에너지. 만약에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면 식이 사실은 조금 복잡해지는데, 여기 P는 운동량이에요. 운동량은 얼마나 빨리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걸 측정하는 양인데, 운동량이 좀 작다고 생각했을 때 이 식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E는 mc제곱 더하기 어떤 양, 운동량 제곱 나누기 2배의 질량. 여기서 mc제곱은 아까 우리가 봤죠. 바로 정지질량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운동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양이죠, 이게.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의 속도와 그 물체가 가진 에너지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그 가로축으로 써준 게 물체의 속도를 빛의 속도 단위로 써준 거예요. 여기가 빛의 속도고 여기는 정지해 있는 거, 0. 이쪽이 에너지고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다. 그럼 mc제곱에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속도를 키워가면 에너지가 점점점 커지는데 어떤 식으로 커지냐면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요 속도가 c가 되는,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되는 요 라인까지 가면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커집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뭔가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고 싶어요. 이미 속도가 뭐 거의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조금만 더 빠르게 만들고 싶다. 그러려면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되냐면 이 기울기만큼 훨씬 많이 넣어야 속도가 조금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지? 근데 그 경향은 점점점 심해져서 나중에 가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무한대로 커지니까. 그게 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질량을 가지는 물체는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법칙이 굉장히 재밌는 걸 이미 말을 해주고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량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다시 던져보면, 자, 질량,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관성의 크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알고 봤더니 에너지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 다음은 그렇다면 실제 물체가 왜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런 질문을 만나게 되겠죠. 전자는 그냥 뭐 전기를 띠는 어떤 입자인데 얘는 왜 하필 0.51 MeV라는 특정한 질량을 가졌느냐. 그 다음에 양성자도 뭐 어떤 입자인데 얘는 왜 대략 뭐 930 MeV의 질량을 가졌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건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펀더멘탈한 질문인데, 우리가 예전에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실험을 하지 못하고 생각을 하던 시절에 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체와 만물들이 몇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믿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원 소설, 5원 소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죠? 지금 현대에 와서 사실은 그 어떤 픽처가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대물리학에서 발견한 바에 따르면 기본 입자들은 아주 특별한 패턴을 가진 특정한 입자들밖에 없습니다. 입자들이 막 마구잡이로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로마에서 뭐 부엌의 신도 있고 뭐 누구 신도 있고 뭐 전쟁 나갈 때 전쟁 신도 있고 막 모든 것에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입자도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행복의 입자도 있고 뭐 불행의 입자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입자는 아주 특정한 패턴을 가진 특별한 입자들만 존재하고 그런 입자들은 아주 특정한 질량들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요소가 가지는 어떤 특징은 항상 중요한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질량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도전을 했던 방식이 바로 또 다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과 연관된 질문인데 얼마나 작은 크기를 볼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제 설명을 들어가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얼마나 작은 크기를 볼 수 있을까? 만약에 나에게 무한대로 좋은 망원경이 있으면 무한히 작은 크기도 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작은 걸 볼 수 있을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크기가 사실 정해져 있는데 뭐만 볼 수 있죠? 우리 눈으로는? 혹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가 뭔지 아시나요? 응? 예. 저 친구는 이과에서 왔나? 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볼 수 있는 visible light, 볼 수 있는 라이트란 뜻이죠. 그러면 그런 볼 수 있는 빛은 특정한 파장대에 있는데 4,000에서 한 8,000, 우리가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그러면 옹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니까 4,000이면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럼 한 4,000만 센티미터? 뭐 그 정도 되는 4,000만 분의 1 센티미터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 아주 특정한 사이즈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람이 아니라 눈이 훨씬 더 좋은 뭐 어디서 온 외계인이었으면 과연 더 잘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 아니라 생명체를 아예 배제하고 원리적으로 자연계에서 가장 작은 길이라는 거가 어떤 식으로 정해질 수 있느냐 그런 질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20세기 초반에 아주 좋은 답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 답은 바로 이겁니다. 불확정성의 원리.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하이젠베르크라는 독일 분인데 이걸 발견했을 때 당시에 20대 초반이었어요, 나이가. 여러분들 나이 때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자, 이게 아주 근원적인, 양자역학의 근원적인 원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델타 X라고 쓴 건 X는 길이를 재는 그 사이즈를 뜻하는데 델타라고 붙인 거는 그거의 불확정성을 뜻합니다. 얼마나 작은 크기이냐. 근데 그 양은 뭐로 결정이 되냐면 어떤 Hbar, 이거는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는 어떤 자연계에 있는 상수고요. 숫자예요. 나누기 델타 P. P는 아까 우리가 봤던 운동량의 크기예요. 다시 말해서 운동이 얼마나 크냐, 이건 얼마나 길이가 작으냐, 그 둘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얼마나 큰 운동을 가질 수 있느냐,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느냐와 얼마나 작은 크기를 가지냐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요 가로축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혹은 운동량, 그 크기라고 해봐요. Y축은 볼 수 있는 길이의 최소치. 그러면 볼 수 있는 길이의 최소치는 길이의 불확정성으로 결정이 되겠죠. 근데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 이런 관계가 있어요. 특정한 곡선을 따라 이거보다 더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얼마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볼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이는 요 길이에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볼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이는 훨씬 커지죠. 그지? 그래서 과학의 역사를 가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에너지를 높여가면서 얼마나 짧은 거리를 이해하느냐, 그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략 1900년대 초반쯤 되면은 우리가 원자 사이즈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거 본다는 건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험을 통해 원자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원자 현상이 일어나는 그 길이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그러면 우리가 나노미터라고 부르는 게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인데 대략 그 사이즈 근처죠. 원자 사이즈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1900년대 초반이고요. 그때 인류가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냐면 여기 일렉트론 볼트라고 썼는데 이 볼트는 우리가 아는 그 볼트, 1.5V 할 때 그 볼트고, E라고 쓴 거는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1.5V 배터리에다 놓으면 얘가 어떤 튕겨나가면서 에너지를 가지겠죠. 그 에너지 크기입니다. 그 정도 에너지를 가질 수 있었어요. 1900년대 초반에. 그래서 도달했던 길이가 원자 길이고,
1970년대쯤 되면은 이거보다 10억 배 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볼 수 있었던 길이가 대략 10의 마이너스 13승 센티미터 이 정도가 되고, 이 정도 길이에 달하면은 우리가 핵을 볼 수가 있어요. 핵 현상을 실험실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70년대에 가능했었고, 그럼 지금은 우리가 어디까지 갔느냐? 힉스도 발견하고 했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지금 여기 너무 어두운데 잘 안 보이죠? 자, 여기 잘 보면 여기서 여기 에너지론 TeV라고 썼습니다. 테라 일렉트론 볼트. 테라는 10에 동그라미가 몇 개 붙냐면 12개 붙는 거. 그러니까 일렉트론 볼트보다 1조 배 많은 에너지를 지금 우리가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정도 에너지를 사용해서 볼 수 있는 길이는 10의 마이너스 17승 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길이가 되면 핵보다도 더 작은 사이즈에서 발생하는 물리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사실은 힉스도 그 더미 속에서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사람들이 원자 크기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원자 본 적이 있나요? 놀랍게도 본 적이 잘 없죠. 그죠? 예,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IBM 연구소에서 원자를 실제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서 배열을 해놓고 그 스탑 모션으로 영화를 찍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원자를 하나하나 만지려면은 굉장히 저온으로 만들어 놓고 원자 하나를 적당한 위치에다 딱 놓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A Boy and His Atom인데, 자, 여기 하나를 다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열을 해놓고 스탑 모션을 하나하나 찍은 거예요. 물론 이런 소리는 안 나겠죠. 생각보다 우리가 원자를 잘 만질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이런 거 하는 거를 기술 이름이 있는데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나노 테크놀로지는 한국에서 성균관대가 제일 셉니다. 세계에서 나노 테크놀로지, 특히 그 특정한 나노 테크놀로지에서는 우리가 특허도 제일 많아요. 이건 IBM 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예, 아무튼 이제 원자 봤죠. 예, 예. 물론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처리를 한 거긴 한데 실제 이미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입자 물리까지 가려면 그럼 원자보다 더 작은 핵보다 더 작은 사이즈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빨리 한 번만 볼까요? 지금 한 1m 정도 되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 사람도 있고 뭐 있었죠. 더 작게 내려가서 지금 이제 개미도 보이고 여기가 이제 길이를 표현하는데 한 1마이크론 정도 가면은 뭔가 이상한 물체들도 보이고 바이러스도 보이고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애들도 보이고 DNA도 보이고 이제 나노 사이즈로 가면 대략 이제 원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노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작게 내려가면 핵이 보이기 시작할 텐데요. 100fem토미터 정도 되면은 가장 큰 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10-15승 미터까지 내려가면 핵 속에 있는 어떤 사이즈를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게 프로톤과 뉴트론이라고 썼는데 한 10-15승 미터 정도까지 내려가면 프로톤과 뉴트론들이 실제 움직이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앞에 거 보여드릴게요. 네. 자, 다시 한번 길이 복습. 애톰 사이즈가
나노미터 근처 10-8승 센티미터 정도 되고, 그 안에 핵이 들어있는데 가장 큰 핵은 10-12승 센티 정도 되고, 그리고 더 작은 10-13승 센티미터까지 가면 프로톤과 뉴트론을 볼 수가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볼 수가 있고, 그거보다 한 1000배 더 작게 내려가면 그 안에 들어있는 쿼크들을 보게 된다. 지금 우리가 기술 실험으로 도달한 길이가 대략 이 길이 근처예요. 그럼 양성자 속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는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양성자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양성자 속에 아까 쿼크이 있다고 그랬죠. 쿼크이라는 입자들이. 여기 노랗고 파랗고 빨간 그 당구공처럼 보이는 애들이 쿼크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뭔가 울룩불룩하면서 얘들을 잡고 있죠. 이런 입자들을 풀 입자, 글루온이라고 부르는 입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잘 보면 프로톤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가 않고 굉장히 계속 운동을 하고 있죠.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글루온이 가지는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 해보면 양성자 질량이 뭐 얼마가 있는데, 그 중에 60% 내지 70%는 그냥 이 운동 때문에 발생한 에너지입니다. 사실 이 사실도 계산을 통해서 밝혀냈고, 이론이 나왔고, 이 계산을 한 분들도 노벨상을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양성자는 괜찮아요. 양성자 내에는 어떤 입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로 질량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지? 운동을 해서 걔가 에너지를 가져서 질량처럼 보인다. 그건 좋은데, 전자는 내부 구조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부 구조가 없는 걸 아느냐? 우리가 실험을 열심히 해봤더니 내부 구조가 안 보여요. 적어도 10-15승까지 내려갔을 때는 안 보여요. 10-16승 실험을 해봐도 안 보여요. 10-17승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전자는 내부 구조가 안 보입니다. 지금 이론적으로는 전자가 우리가 점 입자라고 부르는데, 구조가 전혀 없는 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입자들을 기본 입자라고 부릅니다. Fundamental Particle. 양성자는 그런 의미에서 기본 입자가 아니겠죠. 여러 입자들이 모여있는 복합 입자고. 그래서 다시 우리의 질문은, 그렇다면 기본 입자는 어떻게 질량을 가지느냐? 이 질문으로 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힉스가 가져가요. 지금 여기 나타낸 게 지금 현대물리학에서 발견한 기본 입자들인데, 크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핵을 이루는 입자들. 그 입자들을 쿼크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전자와 그 비슷한 애들, 렙톤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 force carrier, 얘들을 뭐 힘 입자라고 부릅니다. 힘 입자의 대표적인 게 포톤, 감마로 쓰는 이 포톤이고요. 그 외에도 글루온, 아까 조금 전에 프로톤 속에서 그 쿼크를 묶어주고 있는 입자도 있었죠. 그게 글루온이고, 또 약한 핵력을 매개하는 또 다른 입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 입자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드디어 이제 힉스가 나오죠. 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기본 입자들 중에 질량을 가진 입자들은 전부 힉스장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어떤 힉스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한다. 바로 이 얘기를 1964년에 한 거예요. 힉스장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지금 이건 우주의 모습인데, 우주에서 힉스장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도 있고요. 우주 바깥에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에 따르면 빅뱅 우주가 발생한 이후 10-10승초가 지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우주가 태어난 후 거의 바로 직후에 우주의 모든 공간이 힉스장으로 가득 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믿기 힘든 일이죠. 그지? 우리 요 주변에도 힉스장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믿기 힘든 얘기를 하나 한 거예요. 자, 우리 우주에 힉스장이 가득 차 있다. 힉스장이 가득 차 있는데, 언제부터? 우주가 태어난 그 바로 직후부터.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입자들은 힉스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질량을 가지고, 그 질량을 가진 채로 우주가 진화를 하면서
구조를 만들어서 은하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지금 현재에 다 됐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물리학적으로 측정된 사실인데, 여기에 따르면 힉스가 이때부터 있어야 돼요. 우주 초기부터 10-10승초가 흐른 바로 그 직후부터. 이걸 좀 다른 그림으로 한번 다시 표현해 볼게요. 힉스장이 지금 이쪽이 이제 공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쪽은 힉스장을 비롯한 그 우리가 장이라고 부르는 어떤 물리량이 공간에 얼마나 크게 퍼져 있느냐, 그걸 표현하고 있는 양인데, 힉스의 경우에는 어떤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힉스 필드, 힉스 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힉스 필드가 있는데 거기에 가끔씩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이런 애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볼록볼록한 이런 작은 그 뾰족한 이런 애들을 힉스 입자라고 부릅니다. 힉스 입자가 얘입니다. 힉스 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끔씩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을 힉스 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비유가 굉장히 적합한데, 물고기라고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바닷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는데 자기는 분명히 바닷속에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자기가 어디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도리가 없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어떻게 잘 움직이다 보면 물방울이 뿅 하고 이렇게 생길 때가 있죠. 그지? 물을 이렇게 치다 보면 물방울이 뿅뿅뿅. 그걸 보면 좀 자기가 빈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어디 속에 들어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힉스 장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그냥은 알 도리가 없고, 가끔 들어있는 거기서 뿅뿅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으면 그거를 보고 우리가 지금 힉스 장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까 그 뿅뿅 하는 개들을 힉스 입자라고 부른다고 했죠. 우리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데 진공에서도 힉스는 어떤 없어지지 않고 가득 차 있어요. 진공에서도. 근데 가끔 입자로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게 우리가 힉스 장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 힉스 입자를 찾지 못하면 힉스 장 안에 살고 있다고 해도 그걸 증명할 도리가 없어요. 마치 다시 바닷물 속에서 내가 지금 물 속에 있다는 걸 알려면 얘를 흔들어서 튀겨서 물방울이 튕겨 나온 걸 봐야 물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지금 이거는 피터 힉스가 직접 쓴 그 판서 내용인데 지금 이런 계산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지금 이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공부하고 싶으면 이런 걸 공부하면 되는데, 대학원 물리학과를 가서 이런 걸 공부하면 힉스장이 이렇게 해서 질량을 가시는구나, 그런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계산을 하지 말고 그러면 실제로 힉스장이 역하면 어떻게 질량을 주느냐, 그거를 좀 비유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볼게요. 지금 여기 하얗게 색칠한 부분이 힉스장이 들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포톤은 힉스장 안을 날아가면서 한 번도 힉스장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쑥 날아갑니다. 그럼 그 결과 이 포톤은 빛의 속도로 그냥 날아가고 아무런 저항 없이 날아가고 질량이 0이 됩니다. 그런데 전자는 날아가다가 어떤 특정한 확률로 부딪힙니다. 가끔 부딪히면서 날아갑니다. 이거를 잘 밖에서 들여다보면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지 못하고 어떤 저항을 받으면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게 전자의 질량을 만들어주고요. 지금 기본 입자 중에 우리가 발견한 기본 입자 중에 가장 무거운 입자가 탑쿼크이라고 부르는 입자인데, 이 탑쿼크 입자는 힉스장하고 굉장히 자주 충돌합니다. 충돌할 확률이 높아요. 그 결과 탑쿼크는 큰 질량을 가집니다. 이런 픽처를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이해를 해보면 지금 여기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힉스장이에요. 거기에 볼록볼록한 이런 애들은 보통 우리의 입자들입니다. 그런데 입자들 중에 어떤 입자는 힉스장하고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해서
더 뚱뚱해집니다. 그런 애들은 더 무겁고 어떤 입자들은 상호작용을 적게 해서 덜 질량을 가져요. 그래서 가벼워요. 그래서 이런 픽처가 지금 힉스장이 있고 힉스장 안에서 입자들이 질량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뭐 힉스는 이런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아까 칠판에 쓴 그 수식으로 이런 걸 보여줬어요.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수식이 예쁘고 그 물리학자들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잘된 이론이구나 척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힉스 입자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바로 이휘소 선생님이에요. 아주 재밌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피터 힉스가 논문을 쓴 게 1964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아무도 피터 힉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그지? 어디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디 시골 학교에서 논문을 썼는데 아무도 안 믿었던 거죠. 근데 72년도에 피터 힉스가 로체스터 대학에서 어느 학회에 참석을 하는데 학회가 끝나면 요즘도 그렇게 하는데 저녁 때 사람들이 뱅퀴트를 합니다. 뱅퀴트를 할 때 테이블이 있고 거기 음식들이 좀 놓여 있고 이래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빨리 달려가서 샌드위치 빨리 잡고 초밥 있으면 거기 더 빨리 달려가서 잡고 그런 경쟁을 좀 하고 막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등으로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로체스터 학회에서 피터 힉스가 그러니까 뭐 한 손에 샌드위치 들고 한 손에는 와인잔 들고 그 아주 행운으로 지나가던 이휘소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휘소 박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 학회가 끝나면 마지막에 concluding talk, 그 끝날 때 맺은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보통 제일 그 이름 있는 분들이 해요. 당시에 이휘소 박사님이 페르미 연구소에서 이론 물리에서 디렉터였는데 그래서 컨클루전 톡을 했습니다. 톡을 하면서 당시까지 사람들이 여러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량을 갖는 이 현상하고 관련된 이거에 대해서 서로 뭐 경쟁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고 이러니까 누구도 이걸 힉스 입자, 뭐 힉스 메커니즘 이렇게 부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컨클루전 톡을 하면서 이휘소 박사님이 갑자기 힉스 메커니즘, 이 현상과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해서 힉스 메커니즘, 힉스 입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힉스는 갑자기 굉장히 그 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각광을 받았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요즘에 논문을 쓰면 얼마나 인용을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데 인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논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지금 1964년이고 쭉 연도별로 쭉 나와 있어요. 64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나와 있고 세로축이 얼마나 많은 인용을 받았느냐 그 숫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64년에 논문을 썼습니다.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 인용 숫자는 0. 0에서 시작을 하죠. 0000 찍다가 67년에 1, 다시 0000 하고 72년에 딱 왔습니다. 이때 로체스터 학회에서 이휘소 선생을 만났어요. 그 다음 해부터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걸 딱 보면 뭔가 무슨 일인가 벌어진 거죠, 그제? 그래서 요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피터 힉스가 My Life as a Boson, 보존 입자인데 입자로서의 내 한 생애 이런 그 일종의 수필을 썼는데 2010년도에 거기서 이런 그 말을 정확히 했습니다. 내가 72년도에 이휘소 박사를 만났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되더라. 예, 힉스 입자라는 이름을 이휘소 박사님이 붙였다는 게 틀린 말이 전혀 아니죠. 그치?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경쟁하는 이론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분인데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분인데 이분도 물리학계에서 아주 대가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분 생각에는 자기가 힉스 입자라고 붙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012년에
2012년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아까 1964년에 논문을 쓰고 00 하다가 67년에 한 번 인용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논문을 자기가 썼는데 그 논문에서 논문을 인용을 하면서 피터 힉스를 그 논문에서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했는데 그 경쟁 그룹이 있었어요. 앙글레르, 아까 그 앙글레어 교수 있었죠. 앙글레어 브라우트 교수님은 힉스가 발견되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앙글레어 브라우트 논문이 있었고 같은 해에 1964년에 Physical Review Letters 13편에 실렸어요. 근데 피터 힉스의 논문이 바로 이 논문인데 이 논문은 64년 Physics Letters 12권에 실렸습니다. 근데 그 와인버그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당시에 혼돈을 했대요. 같은 저널이죠. Physical Review Letters랑 Physics Letters랑 둘 다 굉장히 좋은 저널이고 거기에 논문을 쓰는 거가 지금 입자물리학자들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거기 두 개가 실렸는데 피터 힉스 논문은 Physics Letters 12권이었고 앵글레어 브라우트 논문은 Physics Review Letters 13번이었는데 같은 저널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앵글레어 논문이 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는 12권, 하나는 13권이니까. 그래서 인용하면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피터 힉스를 먼저 쓰고 그 뒤에 앵글레어 브라우트를 쓴 거죠. 자,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왜 이게 힉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되느냐?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힉스를 인용하는 논문을 쓸 때 이걸 통째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논문들을 보면 이 순서 그대로 돼 있어요. 1967년 이후, 72년 이후에 나온 많은 논문들이 사람들이 은연중에 힉스 메커니즘에 그걸 최초로 한 사람은 피터 힉스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날짜를 잘 따져보면 브라우트 앵글레어가 먼저였습니다. 예, 그거가 밝혀진 지는 사실 얼마 안 되고 어쨌든 밝혀졌어요. 다행히 밝혀졌고 이분도 노벨상을 받기는 했습니다. 이제 1시간이 좀 넘어가네요. 이제 좀 지겹죠. 예. 그래서 보면은 힉스 이론이 처음 나온 건 64년이었고 힉스 입자를 발견하기 위한 실험이 아까 LHC 실험, Large Hadron Collider 실험이 있었는데 그 실험이 처음 디자인된 건 1984년. 그 다음에 이 실험 장치가 실제로 건설된 거는 1996년의 시작. 그 다음에 이 실험이 성공해서 힉스를 실제 발견한 건 2012년. 몇 년이 흘렀어요? 64년에서 2012년. 38년, 그죠? 거의 40년 가까이.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인데, 뭐 어쨌든 자기 생애 내에 발견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힉스 교수님이 벌써 지금 80세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까딱 잘못했으면, 예, 노벨상 없이 그냥 힉스 지나갈 뻔 했어요. 그러면 그 실험을 한 장치가 대체 뭐냐? Large Hadron Collider라고 했는데 그 장치는 바로 이 장치입니다. 노란 선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스위스하고 프랑스 접경에 있어요. 여기가 바로 제네바 시티. 그 뒤에 보이는 요 산이 그 주라 마운틴.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 그 할 때 여기서 공룡뼈가 발견된 바로 그 산이에요. 여기에 제네바 호수가 있고 요 뒤에 가면 UN 본부가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하얀 선이 잘 안 보이지만 있는데 여기가 국경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스위스 사이드고 이쪽이 프랑스 사이드고 여기를 가보면 국경을 딱 넘어가면 가격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스위스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여기 선에 가서 뭔가 연구를 할 때는 호텔을 어딘가 잡아야 되는데 지네바 시티 내에 호텔을 잡으면 훨씬 비싸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잡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프랑스 사이드에 호텔을 잡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기가 실험하는 장소인데 여기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바로 가속기 링이에요. 하늘에서 보면 이 노란 선은 안 보이고 이 노란 선은 실제로는 지하 밑에 한 100m 밑에 있어요.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건물 몇 개가 보이는데 밖에서는 여기 선이 있고 여기 아틀라스, 여기 CMS가 있어요. CMS가
한국 그룹이 참여하고 있는 실험입니다. 여기 성대에서도 두 분이 참여하세요. 물리학과에 계신 분들. 여기 아틀라스가 있는데 아틀라스 실험에는 일본 그룹은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럼 CMS나 아틀라스 만나면 서로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서로 이제 경쟁을 해야죠. 그래서 평소에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 서울에다 갖다 놓으면 이 정도 사이즈인데 지금 우리 학교 여기 있고요. 여기 뚝섬이고 여기 압구정. 그럼 대략 사이즈 나오나요? 압구정이면 저기 있죠. 그 링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실험을 하는 거고 CMS가 있고 CMS는 시청 근처에 있네. 그럼 아틀라스는 군자역 옆에 있고 그래요. 이걸 만약 제주도에 갖다 놓으면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꽤 괜찮죠? 그지? 이 실험에서 그럼 하는 일은 뭐냐? 입자를 가속을 하는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먼저 처음에 작은 링에서 가속을 시키고 PS 링에서 에너지를 좀 더 높여서 가속을 하고 좀 더 큰 링에서 SPS 링에서 다시 가속을 하고 최종적으로 메인 링에다 집어넣고 충돌을 시킵니다. 충돌을 하는 에너지가 아까 14 TeV, 테라 일렉트론 볼트, 10조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그 충돌을 하고 실제 가속기로 내려가 보면 터널이 있고 그 가속기 빔이 있어요. 빔 사이즈는 대략 1m 이 정도 사이즈. 그다음에 그 안에 작은 파이프가 있고 한 이 정도 사이즈 파이프가 있고 그 안에 프로톤이 달려갑니다. 아까 프로톤은 안에 내부 구조가 있죠. 쿼크들이 안에 들어있고 막 떨고 있어요. 걔들이 충돌 지점에서 충돌을 딱 합니다. 근데 여기 가속기에서 달려갈 때 이 입자들이 가지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에너지냐면 KTX 그 차량 한 량이 질량이 얼마나 될까요? 한 150톤 정도 돼요. 걔가 150톤도 넘는 애가 150km로 갈 때 가지는 에너지, 그걸 가지고 이 프로톤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실험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링에서 이 컨트롤을 잘 해야겠죠. 그지? 파이프에 따라서 잘 돌게. 그렇게 하려면 프로톤은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석을 이용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자석은 그냥 자석으로는 안 되고 초전도체로 만드는 초전도 자석을 사용하는데 초전도 자석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석은 전기를 흘리면 그게 자석이 되는데 전기료가 비싸잖아요. 스위스는.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전기료가 최대한 덜 들게 만들려면 저항이 없어야 되고 초전도 자석을 써야 돼요. 초전도 자석을 쓰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전도체는 전부 다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서만 초전도를 띄기 때문에 이 가속기 링 안에 온도를 재보면 영하 270도. 예, 우주에서 제일 추운 곳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충돌을 시키고 그 컨트롤을 해서 충돌을 시키고 충돌시키면 거기서 뭔가 튀어나오겠죠. 프로톤이 충돌을 해서 튀어나오는 이 현상들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뭐 박스를 하나 던져줬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으면 어떡하나요?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맛을 보나요? 흔들어 봐야지, 그지? 흔들어 보고, 뭐 소리도 들어보고,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떻게? 그지? 망치로 때리고, 그지? 그죠? 안을 깨봐야 되잖아요, 그죠? 저 작은 그 안에 가장 그 에센스를 보기 위해서는 뭔가 깨뜨리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가속을 한 다음에 충돌시켜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실험. 그게 힉스 발견하는 실험의 핵심이에요. 그때 얼마나 작은 길이에서 그걸 보느냐? 아까 얘기했죠? 10-18cm. 이 정도까지 내려가서 힉스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데이터가 쌓이는 걸 보여줬어요. 이쪽이 어떤 에너지를 나타내는 양이고 이쪽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냐를 보는 건데, 지금 여기서 실제로 본 거는 뭐냐면 양성자가 충돌을 해서 비립자 두 개가 나오는 현상을 모았어요. 충돌을 계속 시키다 보면 어쩔 때는 빛이 나오기도 하니까 빛이 두 개가 나오는 현상들만 쭉 모아서 여기다 그린 거예요. 그렸더니 점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힉스가 없다고 했을 때 선이고, 이 점점점이 실제 데이터고, 그 다음에 힉스가 있다고 했을 때 나온 게 빨간 선이에요. 당연히 빨간 선이 파란 선보다 더 잘 맞죠. 그리고 이게 뾰족한 위치를 잘 내려다보면 한 125 근처입니다. 125 GeV 근처예요. 기가 일렉트론 볼트. 그 근처에서 피크가 딱 나왔습니다. 포톤에서.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채널인데, 프로톤이 그 Z라고 부르는 입자 두 개로 나오는 걸 본 건데, 이때도 보면 딱 125 근처에서 뾰족한 피크가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고, 이런 거를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서 힉스가 있을 때랑 없을 때 비교를 해보면 되죠. 힉스가 125라고 하면 이 피크가 딱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모아서 사람들이 힉스를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CMS랑 아틀라스에서 보여준 데이터인데, 여기 점점점들이 이론, 그러니까 요 직선이 이론에서 예측했던 양이고, 여기도 이론에서 예측했던 양이고, 1이 실험에서는 여기 땅 이렇게 찍혔어요. 이게 1과 거의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힉스 입자가 발견됐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가 힉스 물리학을 얘기한 거예요. 대충 이해를 했나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힉스 물리학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텐데, 슬라이드가 아직 많이 남았지만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시간은 아직 괜찮나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힉스 입자를 발견한 거가 물리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힉스 장이라는 게 실제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아까 물에서 물방울이 튀긴 걸 봐서 그게 물이 있다는 걸 증명한 것처럼 힉스 입자를 발견함으로써 힉스 장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힉스 장이 있으면 질량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라는 어떤 이론 틀로 생각한 그 지식, 과학적 지식이 옳다, 여전히 옳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과학이라는 프로세스, 가설을 세우고 그걸 엄밀하게 증명하고 하는 그 과정이 성공한 거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인류가 지식을 쌓아가는 그 방법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럼 힉스 물리학으로부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한 가지는 과학이라는 프로세스가 잘 맞구나라는 걸 하나 배운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더 사회적인 문제일 텐데, 힉스 입자를 찾는 이 실험에 들어간 돈이 90억 달러입니다. 대략. 지금 건설하는 거 27km, 아까 그 둘레가 27km예요. 그 제네바랑 프랑스랑 그 접경 지역에 지하 100m에 27km짜리 원형 그 링을 뚫었어요. 뚫고 거기에 슈퍼컨덕터로 파이프 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프로톤을 가속을 시킬 수 있는 장치를 다 만들고 충돌했을 때 튕겨 나오는 거를 포착할 수 있는 디텍터를 짓고, 그 디텍터는 보면 대략 사이즈가 이 빌딩 사이즈입니다. 충돌했을 때 그걸 보기 위해서. 그 디텍터가 하는 일은 뭐냐? 쉽게 생각하면 디지털 카메라를 수만 개를 붙여놓는 거예요. 붙여놓고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온 거를 사진을 팍팍팍 찍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데 쓰인 돈이 90억 불 들었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9조, 10조. 그죠?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힉스를 발견하는 거에 구조를 쓸 만한 가치가 있느냐?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지. 구조를 다른 데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찾은 데이터는 이라크 전쟁에 미국이 쓴 돈입니다. 놀랍게도 이라크 전쟁에 미군이 쓴 돈이 한 달에 100억 불을 썼습니다. 한 달에. 그러면 이 말은 이라크 전쟁을 한 3주쯤 쉬면 LHC 실험을 하나 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지? 이라크 전쟁에서 우리는 뭘 배웠을까요? 우리 인류가 뭘 더 얻었을까요? 뭔가를 누군가는 얻었겠지, 그지? 누군가는 얻었고 했겠지만 제 생각엔 이런 게 훨씬 컸을 것 같아요. 얻은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인류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전쟁에 쓴 이 돈이 일로 갔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초전도체를 다 둘러싸야 되기 때문에 LHC는 그 안에 그 파이프 링이 전부 다 마이너스 270도만큼 내려가야 돼요. 이거 절대 온도, 절대 영도가 몇 도? 혹시 아시나요? 그거로 따지면 이게 몇 도죠? 정확하게 말하면 1.9K입니다. 1.9K. 절대 영도에 아주 가까운 것까지 내려야 돼요. 그 다음 아까 얘기를 했죠. 이게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이 실험은 그냥 90억 불이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지? 아주 이건 엄밀하게 잘 된 실험이어야만 하고 거기에는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테크놀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초전도 기술도 여기 들어가 있는 기술이 가장 좋은 기술이고요. 이 정도 낮추는 그 저온으로 낮추는 이 기술도 27km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가속기 물리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자 물리학 자체도 발전을 했죠. 힉스를 발견함을 통해서 거기도 발전했어요.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테크놀로지를 다 들어부어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LHC에서 쏟아내는 데이터가 그럼 얼마나 많으냐? 이 정도 됩니다. 테라바이트. 15,000 테라바이트 per year. 이거면 DVD로 만약에 저장을 하면 에베레스트를 좀 넘어가는 정도 쌓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랑 비교를 한 게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그 모바일 인터넷의 그 플로우, 데이터 플로우 양. 물론 이거보다는 훨씬 크죠. 그지? 이거는 지금 45억이 쓰고 있는 거고, 이거는 한 실험소에서 쓰고 있는, 만들어내는 데이터 양이에요. 이걸 보면 LHC에서 물리학만 이렇게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장하고, 해석하고, 이런 일을 해야겠죠. 여기 들어가 있는 IT 기술이 어떻겠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IT 기술도 우리 인류가 획득한 IT 기술의 최첨단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LHC 실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를 한번 해보자는 거의 그런 걸 한 거예요. 이게 LHC의 그 아틀라스 디텍터의 한 부분인데 사람이 여기 있는데 혹시 보이나요? 예. 이 사이즈가 대충 감이 잡히죠, 그지? 이건 아틀라스 에서 일하는 사람의 3분의 1이 모인 사진인데, 예. 지금 이 실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1년에 수백 명씩 박사들이 배출이 됩니다. 이 박사들이 물론 이 연구도 하지만
그냥 산업으로 가서 유럽에서 보면은 고급 기술이 나오는 데는 LHC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닦은 기술을 가지고 가서 산업에서 쓰는 거죠. 그런 역할도 LHC 실험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팀 버너스-리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몰라요?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든 사람. 팀 버너스-리의 직장이 어디냐면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든 데가 어디냐면 바로 LHC 실험이 있는 바로 그 CERN이라는 거기입니다. 거기서 요 컴퓨터 서버를 가지고 월드 와이드 웹을 시작을 했어요. 여기 자세히 딱지를 읽어보면 전원을 내리지 마시오 써 있어요. 이게 당시에 전 세계에 딱 하나 있는 그 www 웹 서버이기 때문에 요거를 끄면 예, 다 꺼지는 그 상황이었어요. 이걸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겠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공유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www 월드 와이드 웹이에요. 지금 월드 와이드 웹을 세상에서 끄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알겠죠? 그죠?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냥. 그 선이 있던 시대와 없던 시대는 달라진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병원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는 MRI를 찍는 사진인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게 작은 가속기입니다. 그 입자 가속기를 만드는 그 기술이 병원에 가면 있어요. 병원에 가면, 큰 병원에 가면 뭐 싱크로트론 센터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갈 일이 없으면 좋지만 혹시 가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큰 병원에 가면 있습니다. 싱크로트론 센터, MRI 센터. 거기서 보면 거기 들어와 있는 테크놀로지가 바로 입자 가속을 하는 그 테크놀로지가 들어있어요. 그걸로 지금 이런 걸 하죠. 이 사진을 찍어서 뭐 하나요? 물론 뭐 예쁘기도 하지만 뭐 이걸 가지고 병을 찾고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하죠. 그지? 이 기술에도 입자 물리학의 기술들이 이미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럼 90억 불을 쓴 게 아까우냐? 제 기준에서는 전혀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는 데서 항상 두 가지 컨플릭트가 생기는 게 뭐냐면 목적 지향형으로 과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순수한 호기심에 바탕하는 과학을 해야 되느냐 그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 연구재단에 프로포저를 씁니다. 프로포저를 써서 그게 억셉트 되는 확률은 어떤 연구가 더 높을까요?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참 궁금해서 이 연구를 하고 싶다. 그게 클까 아니면 내가 이 연구를 하면 뭐 10년 안에 뭐 100조를 벌 것 같다. 그게 클까? 사람들은 당연히 두 번째 거에 펀딩을 하려고 들어요. 하지만 과학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과학은 그런 식으로 발전한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기술은 양자역학과 전자기학이에요. 양자역학은 원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에요. 원자를 연구한 이유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했을까? 전혀 아니에요. 원자 자체가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 주변의 우주와 자연을 이해하고 싶다라는 그 자체. 사실 그런 거를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 연구의 결과가 지금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연구의 결과가 우리 인류를 더 오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LHC는 아주 재밌는 곳인데 가면은 그냥 한 10,000명쯤 바글바글 합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나라 수를 세보면 100여 개인데 여개인 이유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100여 개고 공식 언어는 Broken English. 그러면 물론 제대로 영어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영국이나 뭐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뭐 이티오피아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뭐 하여튼 전 세계 팔도에서 다 오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랭귀지는 broken English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broken English가 문제냐? 뭐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이 실험을 성공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회학적인 메커니즘.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종교도 다른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알라신 믿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디스트고 어떤 사람은 종교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맨날 싸우느냐? 아니에요. 힉스를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요. 이런 메커니즘은 정말 재밌는 메커니즘이고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조직을 하고 뭔가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내느냐 이거는 진짜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건데 LHC 피직스, 물리학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서 제 생각에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학도 배울 게 있지만 어떻게 이런 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것도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제가 물음표로 놔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몇 개를 좀 채워 넣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과대학교 1학년 이나라라고 합니다. 수원에서 왔어요? 네, 수원에서 왔어요. 네. 저 아까 후반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국가 사람들과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천들은 이 연구에 대해서 꽤나 그러니까 많은 반대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연구에 가담을 했나요? 네, 뭐 크리스찬들은 반대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크리스찬인 어떤 사람이 반대를 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게 2011년도에 그때 가동을 시작하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실험에서 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큰 에너지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지? 큰 에너지를 아주 작은 공간에 모으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리적인 상황이 정확히 뭐랑 일치하냐면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상황과 일치합니다.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건 뭐냐면 큰 질량, 다시 말해서 큰 에너지가 작은 영역에 모일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LHC에서 실제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좀 가정을 좀 해야 되지만 뭐 특별한 가정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연구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만들어질 수 있으면 당연히 엄청나게 재밌겠죠. 그지? 블랙홀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지?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구의 멸망이 거기서 시작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홀이 만들어지더니 갑자기 지구를 이렇게 삼키더라. 그래서 실제로 호놀룰루에 있는 그 법원에다가 그 실험 정지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법정에서 공방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졌는데 지금 아마 그 얘기랑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진보가 있을 때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죠. 그지?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반응을 크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LHC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반대했다라는 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과대학교 조민성입니다. 제가 수식 듣는 건 안 좋아해도 이런 이론 물리학 이쪽으로 되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본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그 M 이론인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그 M 이론이랑
힉스 입자나 LHC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이론이 실제로 의미를 가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M 이론은 사람들이 한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이론의 이름인데, M은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불러요. M이 mother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딴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11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몇 차원이죠?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대답 한번 잘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몇 차원일까요? 예, 4차원이에요. 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3개의 공간 방향과 1개의 시간 방향을 가진 우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M 이론에 따르면 11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하나 있고 10개의 공간 방향이 있는 우주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실험으로 관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접혀져 있다라는 이론을 세웁니다. 지금 그 이론 자체는 지금까지 실험으로 맞고 틀리고를 증명된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이론을 왜 계속 연구를 하느냐? 그 이론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 현상이 있잖아요. 그제? 중력 현상이 있는데 그 중력 현상이 에너지를 아주 올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중력 이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좋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불행히도. 아주 높은 에너지에서의 중력 현상에 대해서 좋은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M 이론은 뭔가 그런 걸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아까 힉스장에 의해서 질량을 획득한다고 했는데 어떤 입자는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어떤 입자는 더 작은 질량을 가지고 이렇잖아요. 힉스장이 있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질량을 획득한다까지는 힉스가 설명할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어떤 입자는 더 크게 어떤 입자는 더 작게 가지느냐, 그거는 설명을 못해요. 그 문제가 바로 아까 김슬기 양이 아까 연구하고 있다는 유카와 커플링 내에서의 플레이버 대칭성에 대한 문제인데, 예, 혹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M 이론이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차원이 많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칭성을 가진다.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LHC에서도 열심히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 이론이 맞고 틀리고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고, 힉스는 그 M 이론이 만약 맞으면 M 이론 내에서 힉스 입자도 그 안에 뭐 들어 있어야겠죠. 등장인물로.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문과대학 학생인데요. 그 아까 교수님 앞에서 설명하신 것 중에 힉스 장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뭐 어떤 경우에 톡 튀어나오는 게 힉스 입자라고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세상이 힉스 장으로 가득 차 있고, 뭐 질량이 힉스 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기고, 뭐 그러다 어쩌다가 힉스 입자가 튀어나온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세상이 힉스 장이라는 걸로 가득 차 있으면 그 힉스 장도 뭔가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힉스 장도 또 다른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질문인가요? 뭔가로 가득 차 있다면, 예. 예, 좋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바다가 바닷물로 차 있다라는 거가 바닷물 말고 뭐 또 다른 게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시공간이 있죠. 시공간이 있고,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그리면 좋으냐면, 어떤 박스가 있고,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힉스가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고 이해하면 좀 비슷할까? 근데 그게 뭔가 상호작용하려면 뭐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러니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면 이 물고기가 예를 들어 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물이랑 계속 부딪히고 가는 애는 뭔가 좀 무거운 애로 생각을 하고,
거의 안 붙이고 가는 아주 가벼운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이건 정확한 비유는 아니에요. 정확한 비유를 정확하게 알려면 아까 그 수식을 좀 풀면 좋은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이 주제가 되게 뭘 것 같은 국문과 학생이고요. 제가 한 가지 듣다 궁금증이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힉스 입자가 이제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힉스 입자보다 더 근원적인 물질이 혹시나 있을 수 있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하신 분이랑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왜 우리는 이제 힉스 입자라고 부르는지 그쪽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힉스 장을 부르지 않고 왜 힉스 입자가 좀 더 특징적인 거라든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힉스 입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걸 힉스 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쪽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예.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 근원적인 게 있을 수 있느냐? 예, 아까 에미론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수준에서는 힉스, 그 다음에 전자, 아까 쿼크,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입자들은 그야말로 내부 구조가 없는 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부 구조가 없는 입자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물리학 틀을 갖고 있어요. 양자역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물리학 틀을 갖고 있고, 그걸로 계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프리딕션, 그러니까 예측도 할 수 있고, 실험을 통해 테스트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잘 정립되어 있는 이론 틀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틀은 이미 갖고 있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대답하지 못하는 문제들, 아까 유카와 매트릭스의 플레이버 대칭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왜 전자는 가볍고 탑콕은 무거우냐, 이런 문제를 이해하고 싶은, 이런 아직 우리가 대답 못한 거에 대한 더 큰 대답을 찾는 이런 노력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혹시 전자도 힉스도 또 다른 식으로 돼 있지 않을까? 힉스도 우리가 입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뭔가 또 다른 입자들이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런 연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연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지? 장하고 입자랑. 예. 지금 아까 말한 양자역학이 사실은 중요한 건데, 제가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사실 강의를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장이 있으면 거기서 플럭츄에이트 하는 거,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물결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상태를 입자라고 부릅니다. 부르는 이유는 그게 특정한 운동량을 가지고 특정한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입자도 있어요. 그 둘을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힉스 이론을 쓰면 장도 있고 입자도 있고, 근데 장이 0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경영학과 1학번에 이제 2학년 재학 중에 이호수라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질량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빛은 이제 질량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질량이 만약에 음인 이제 물체가 만약에 존재하는, 예를 들면 이제 흔히 말해서 타키온이라고 하는 무슨 가입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빛보다 빨리 움직인다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가정, 만약에 이제 질량이 이제 음인 물체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럼 힉스 입자에 대한 가정도 이제 뭐가 달라져야 되거나 이제 그러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말한 아까 표준 모형이라는 그 틀, 이론 틀 안에서는 아까 지금 말한 타키온이라는 입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타키온이 존재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우리가 시간이 흐르는 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막 움직일 수 있다는 뜻하고 같아요. 그러면은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인과율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원인이 이유가 되는, 원인은 원래 이유지. 원인이, 그러니까 결과가 이유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물리학자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인과율은 우리 우주에 잘 성립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실험과 합치하는데, 혹시나 만약에 타키온이 어디선가 발견됐다.
그럼 당연히 우리 물리학 새로 써야죠. 엄청나게 재밌겠죠. 음의 질량, 지금 근데 타키온, 예전에 사람들이 타키온이라 믿었던 거는 이론을 사실 전개를 좀 잘못했다라고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타키온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서 이론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공에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 잘못한 걸 잘못 그 이해를 했었다라고 지금은 알고 있어요. 처음에 주제가 힉스 입자인 걸 보고 너무 최근 거인데다가 어려운 점이 많은 양자역학이라서 이해하기 많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도 중간중간에 재밌게 여러 일화 소개해 주시면서 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이해 잘 갔고, 마지막에 질문에 답해 주신 것도 이해가 최대한 잘 되도록 여러 예시를 들어주면서 설명해 주신 게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